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습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얼마나 될까요?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15%인 312만 9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들은 대다수가 자신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반려견이 알아차린다고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최근 퀸즈 대학교 벨파스트 연구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땀과 호흡을 통해 개들은 주인이 평상시와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구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소리엘이 부른 찬양으로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소리엘이 부른 찬양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계 선교회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들이 보내온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대만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는 기적을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기적의 은혜가 선교지에서도 일어나곤 하는데 관련 내용을 대만 현지에서 김혜옥 선교사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병원 안에서 외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정신병동의 환우들입니다. 10여 년 전에 처음 이 가정을 만났을 때 어머니와 딸과 셋째 아들 모두 정신 이상자로 딸과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딸은 좋아져서 병원에서 가벼운 알바를 하면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신병동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양명병원 내 기도실에서 때로는 해밀리마트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 목회를 하는 이란 대복교회가 환우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세운 교회지요. 당시 딸쯤에도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셋째 아들 들신도 잠시 임시 병원에서 나오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 식사 중에 닭고기를 씹지 않고 뼈째 삼켜서 식도에 걸려서 질식을 하여 중환자실에 있다가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세례를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들어가서 병원에 이것저것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해서 물병 뚜껑으로 물을 담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도 식물 인간으로 눈도 뜨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올해 2023년 1월 18일 두 번째 신방을 하고 세례증을 전달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질신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좌우로 흔들면서 어머니, 누나, 김 목사까지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정신병동에 있으면서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던 악한 세력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러한 증거로서 세례를 받았으니 식물인간도 정신 이상도 모두 떠나가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한테는 주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하는 곳에는 이런 분들이 찾아옵니다. 정신병동에 있는 환우들, 교도소의 재소자들, 원주민, 빚을 갚지 못해 깡패들한테 쫓겨서 숨어 다니는 분들, 치매, 중풍, 자폐아, 척추 구분자, 귀신 들린 자, 지능이 낮은 사람, 경찰인 아들에게 버림받은 할머니, 혼자 사는 할머니, 아들 사업 실패로 보증서 둔 오갈 데 없는 노부부, 교인들 직업은 막노동, 공원 정리 청소, 장의사, 노인 복지 요양사, 목공 등등 저희 교회 전도사님 두 분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보니 저희 교인들은 멀리서 1시간, 2시간 되는 거리를 타이베이에서 원주민촌에서 일찍부터 출발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옵니다. 위험하니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사랑스러운 저희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사모하니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드신 아들이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고 모든 사지육신 5장 6보까지 정상으로 돌아와서 큰 증거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딸 즈매는 찬양을 잘하고 좋아해서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더욱 지혜와 총명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헌신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초대 한국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한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위해선 그만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서 모임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과 함께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가 전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초대 한국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한글을 읽을 줄 아는 것입니다. 왜 한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할까요? 한글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한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루다운 판자촌에서 2022년 8월부터 북클럽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에 학생들을 모아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학생들이 공부 머리를 깨우치고 사고력을 기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의식이 바뀌도록 돕는 것입니다. 10시부터 11시 영어 성역기, 11시부터 12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찾아서 읽는 것.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로다운의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돼도 기초적인 영어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영어 성경도 어떤 책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적인 영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축소미 학생들은 공부할 자세나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북클럽에 꾸준하게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고 공부에 열심을 내는 학생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공부 시간에도 순간순간 물 먹으러 가는 학생들, 화장실에 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틈만 나면 옆에 있는 친구와 장난을 쳤습니다. 공부하는 책상에 발을 올리고 쓸데없는 말과 행동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견디다 못하여 공부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공부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켈빈은 북클럽에서 축소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켈빈에게 한국인 학생들과 축소미 학생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사람들 앞에서나 학교에서 공부에 대한 뛰어난 성취를 나타내도록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소미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강요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부에 대한 강요가 없다 보니까 축소미 학생들은 읽는 것이나 산수 같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을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축소미 학생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에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다음날 만났을 때에 그녀는 의사가 되는 꿈을 포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축소미 학생들은 어리석거나 바보가 아닙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칠 때 그들은 즉시 알아들었고 배웠습니다. 만약 축소미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소미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있어 경쟁적이며 자발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학생들은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1등한 학생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창피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축소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쾌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축소의 학생들은 서로 간에 형제애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특별한 그룹을 만들어서 다른 학생을 차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까운 친구가 될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인 학생들과 큰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전체가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다른 학생들을 차별하고 멀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를 읽고 쓸 수 없다면 축소 학생들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영어 공부를 못하여도 산수 공부를 못하여도 학교에서 1년이 지나면 한 학년을 올라가게 됩니다. 공부와는 상관없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공부에 따라가지 못하여 뒤처지게 됩니다.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학교에서 문제아가 되어서 술 먹고 패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결국 학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퇴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괌이라는 사회에서 부적응자가 될 것이고 낙오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결론을 알고 있기에 저희들은 제로다운 축섬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북클럽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전화 공포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두려워하는 증상인데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서 전화보다는 문자나 채팅 등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 전화 통화가 어렵고 어색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선교사님들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카메룬에서 서지혜 선교사와 이곳 선교지를 방문하며 느꼈던 이야기를 김동선 목사가 전합니다. 저는 전화벨이 울리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거나 좋은 소식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이고 늘 질병, 응급상황, 사건, 사고, 프로블렘시 전화가 옵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었으니 적응할 만도 한데 벨이 울릴 때마다 마음이 먼저 철렁 내려앉고 전화를 받기 전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가며 주머니 사정도 시나리오별로 순간적으로 계산해 보는데 단 1, 2초 만에 이러한 판단을 하곤 합니다. 거의 정확하게 감이 옵니다. 그런데 제게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늘이 열린 듯한 폭우가 내릴 때입니다. 마음이 확 쓸려가는 듯하게 시원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인 오토바이 택시가 운행을 못하니 찾아오는 이들도 적고 그러다 폭우 중간에 반드시 정전이 되거든요. 통신 사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주는 묘한 평안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혜를 하나 얻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러기에 주님의 능하신 손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곳에서 누리는 은혜 중 하나입니다.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선교지 한 달 살기 카메룬 은가운데레 편 17일차 김동선 목사의 일기입니다. 새벽 폭우. 지난밤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 지붕에 쏟아지는 폭포와 같은 소리에 잠을 깼다. 빗소리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했다. 밖에 나가서 그 폭풍 속에 서 있고 싶은 생각.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속에 온전히 잠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딸의 죽음으로 내 영혼의 대지는 서운함, 분노, 절망의 모래로 덮여 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기운을 덮고 있다. 쏟아지는 폭우가 강물을 이루어 내 영혼을 덮고 있던 그 모든 무거움들을 쓸어가기를 바랬다. 풀과 나무가 연명하는 수준의 촉촉한 단비 정도로는 너무 부족하다. 사막의 강을 만들고 호수를 가득 채우는 그 폭풍 속에 서 있고 싶었다. 아, 내 영혼의 목마름이 그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새롭게 돋아나는 새 생명들을 보고 싶었구나. 이 땅에 가득한 생명의 기운을 내 영혼 가득히 채우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잠이 들었다. 물갈이. 어제 RCF 스태프들을 따라 마을을 방문했던 후유증이 남았다. 일단 저질 체력이 그만 방전이 되었다.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입술 주변에는 붉은 반점들이 돋아났다. 이건 물 때문인지 아니면 숨어있는 벼룩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발목 주변이 가렵다. 그리고 마지막, 내 배가 물갈이를 시작했다. 어제 밤새도록 들었던 폭풍우 소리를 오늘 이 아침에 화장실에서 재현했다.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내 배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군 생각을 한다. 내 영혼의 찌꺼기를 쓸어가고 있는군 그런 생각을 한다. 물을 잘못 먹은 것은 아니다. 다만 이곳 물에 내 몸이 적응하고 있는 중이다. 오전 내내 해롱거렸다. 기다리면 됩니다. 정비로 입고된 차량이 나왔다. 차량이 흔들릴 때마다 시굴렁거리는 소리가 문제였다.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되었다. 그러나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는 것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ABS 제동장치와 연결된 센스 문제인데 부속을 교체하면 금방 해결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다. 나이지리아나 해외에서 부속을 받아서 이곳에서 정비하려면 좋기 한 달은 걸릴 것이다. 결국 부속을 교체하는 대신 센서를 조정하기로 했다. 아프리카에서는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 사업도 마찬가지라 한다. 여러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터지고 어떤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몇 개월, 몇 년이 흐른다고 한다. 서 선교사가 발견한 비밀은 기다리면 다 된다는 것이다. 여성직업기술학교를 위한 울타리 공사를 진작에 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학교 부지 안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46채의 주택들이 문제였다. 결국 소송을 해야 했고 승소를 했다.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예산에 없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공사 기간도 길어진 것이다. 그러다가 어젯밤 기적 같은 후원금이 태평양을 건너 카메룬에 도착한 것이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정확히 달러로 추가 비용만큼의 금액이 입금된 것이다. 후원해 주신 분은 본인 칠순 기념 여행을 포기하고 그 마음을 카메룬에 표현하셨다.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후속 방문. 어제 CDP와 MMM 사역 도중 발견한 아이와 가정에 대해 긴급 식량 지원과 영양팩 지원이 필요했다. 서 선교사와 아내, 양 선교사님이 출동한다. 한 가정당 쌀 25kg, 영양분유 60팩, 식용유 5병, 설탕 1kg와 소금 500g을 나누어 줄 계획이다. 첫째 집은 마담 솔라 집이다. 자녀가 9명이고 손주가 3명이다. 남편은 결핵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쌍둥이 자녀를 이웃집에서 일하도록 머슴으로 보냈다. 그 대가로 옥수수를 얻어 연명했다. 어제 MMM 사역 도중 손자 한 명이 영양실조로 피부에 각질이 생기는 병에 걸린 것을 확인하였다. 일단 식량 공급이 우선이었다. 서 선교사가 기도를 하자 황급히 두건을 찾아 머리에 쓴다. 루터교 전통으로 기도할 때 머리에 쓴다고 한다. 이어서 따비따 집으로 향한다. 어제 플라스틱 통에서 혼자 음식을 빼먹었던 어린아이였다. 힘겹게 3명의 여성이 쌀 포대를 나르자 따비따의 큰오빠 양다리가 마중을 나와 쌀 포대를 메어들고 성큼성큼 집으로 향한다. 티모데는 MMM 사역을 주로 돕는 의료 파트 스텝이다. 카메룬 중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사역을 도왔다고 한다. 10년 동안이나 교통비 4만 세파, 즉 8만원 정도만 받고 봉사하였다고 한다. 그의 성실함을 인정해 2018년 12월부터 RCF 풀타임 스텝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 어제 따비따를 안고 진찰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자기 딸을 돌보듯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도 그렇게 마을 어린이들을 돌아보겠지. 저 멀리 집으로 걸어서 퇴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의 집도 이곳 동네 집들과 비슷해서 흙벽돌로 만들어진 집이다. 성실하고 친절한 삶이라고 해서 생활의 넉넉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그의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풍성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일상. 집에서 하루를 보냈다. 아니 요양을 했다. 마을 방문을 마치고 온 일행이 카레라이스로 위로를 해준다. 각종 야채를 넣은 카레라이스. RCF 호스텔 아이들에게는 노란 소스로 통한다. 참고로 검은 소스는 짜장이다. 이 두 소스는 한국식 덮밥용이다. 물론 빨간 소스와 하얀 소스도 있다. 빨간 소스는 토마토 소스, 하얀 소스는 크림 소스. 이는 카메룬식 스파게티용이다. 서선교사는 10년 동안 노랑, 검정, 빨강, 하양을 섞어가며 호스텔 아이들을 키웠다. 그 중에서 아이들은 노랑 소스를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역시 가뚜기이다. 나는 오전 내내 화장실에서 씨름했던 색깔과 질감이 연상되기도 했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다. 내 몸에서 빠져나간 노랑 색소들을 온전히 채웠다. 저녁에는 핫도그도 만들어 먹었다. 아랍 출신의 한 상인이 파는 상점에 가니 병에 든 소세지가 있었다. 물론 할랄 문화의 영향으로 비프 소세지이다. 이 비프 소세지를 햄버거 빵에 넣어 핫도그를 뚝딱. 아침에 체중 조절한 것 원상 복구.